생각지도 못했는데 얻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여자 계주 남았으니까 여자 계주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결국 한국이 세계를 또 제패했습니다. 금메달 3관왕 했던 짜릿한 순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바로 이 1000m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1000m 결승 출발합니다. 자, 빠르게 나오면서 이제 선수들 위치가 좀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자리입니다. 최민정, 심석희 그리고 네 번째 김길리. 김길리 한 칸 올라오고요. 자, 최민정 앞쪽에서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네. 자, 이어서 김길리가 바깥쪽으로 하면서. 크게 나가보는데요. 결국 우리들끼리의 싸움인가요? 자, 하지만 장추통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김길리가 김길리. 조금 더 길게 바깥쪽 타면서 올라왔습니다. 김길리, 최민정, 심석희. 장추통 움직입니다. 자, 장추통 움직이는데요. 우리 선수들 스피드 조금 올려가야죠. 조심해야죠. 나란히 섰을 조심해야죠. 때 스피드 올려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민정이 나갑니다. 코스 공략. 자, 자, 장추통 최민정, 올라옵니다. 김길리. 자, 이럴 때는 바깥쪽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크게 타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는 스피드 올려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장추통이 2위로 자리 내줬고요. 네. 3, 4위에 우리 선수들 배치되어 있고 선두 최민정. 자, 아직까지 바퀴수가 많이 남아있어요. 세 바퀴. 자, 김길리 좋아요. 김길리가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석희 4위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바퀴인데요. 네. 랩타임은 9초 4. 이제부터는 떨어지면 안 돼요. 랩타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자, 마지막 최민정, 바퀴로 김길리. 자, 갑니다. 마지막 바퀴 최민정. 김길리. 자, 장추통 최민정, 세 번째. 김길리. 자, 심석희도 끝까지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최민정. 불안합니다. 네. 최민정. 3관왕. 최민정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쇼트트랙 전 종목 금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정. 아, 대단합니다. 야. 야, 최민정 선수 이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를 하면서 아시안 게임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네요. 이게 최민정 선수가 한국의 금빛 메달이 태풍을 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자주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세계 최강자들의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미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사이먼 조가 한국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남긴 충격적인 고백. 오늘은 세계가 놀라고 외국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한국 쇼트트랙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사이먼 조입니다. 처음 한국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태릉 선수촌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미 아침 러닝을 시작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빙상 훈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지는 기본 스케이팅. 저희라면 30분도 버티기 힘든 강도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한국 선수들은 본격적인 기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20년 넘게 세계 정상을 지키는 비결이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하루 훈련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빙상 훈련이 끝나면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에는 다시 빙상 훈련과 기술 훈련.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 스케줄에 저는 그만 훈련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달랐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 밥 핸더슨입니다.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훈련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훈련에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훈련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각 선수의 체력 데이터, 심박수, 근피로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빙상과학연구소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빙질에 따른 날 각도부터 시작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의 식단까지 과학적으로 관리하더군요. 최첨단 장비로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하고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은 세계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2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조직력까지. 그들은 이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쇼트트랙 국가대표 나가모리 하루나입니다. 2025년 토리노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이기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더 특별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완벽한 기본기였습니다. 특히 최민정 선수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너링 때 보여주는 완벽한 자세, 0.1초도 흐트러짐 없는 정확한 스피드 조절. 마치 빙판 위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토록 기본 동작 연습에 시간을 쏟는지. 하지만 경기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본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과학적 분석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릴레이 경기에서 한국팀의 기술은 더욱 빛났습니다. 0.1초도 어긋남 없는 완벽한 주자 교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워크.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기본기를 갈고 닦는다고 해요. 10년, 아니 그 이상 쌓아온 노력이 지금의 압도적인 실력을 만든 거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 장웨이입니다. 얼마 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에게 완패를 당한 후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금과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한국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빙상 스포츠 영재 교육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완벽하게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단순한 운동부가 아닌 정식 교육 과정으로서의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아침 훈련이 끝나면 바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물리학 시간에는 원심력과 마찰력을 배우고 생물학 시간에는 근육의 구조와 피로도 관리를. 모든 교과목이 쇼트트랙과 연계되어 있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로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이 20년 넘게 세계 정상을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수 육성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인재 육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완벽한 교육 시스템. 이제야 우리가 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가대표 티보 파쿤입니다. 2025 토리노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 선발전은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치열합니다. 최민정, 심석희, 김길리.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단 한 장의 국가대표 티켓을 두고 피 튀기는 경쟁을 벌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선 라이벌이지만 밖에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죠. 이런 문화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25년 토리노 대회 여자 계주 경기였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던 선수들이 계주에서는 완벽한 하나가 되어 압도적인 금메달을 따냈죠.
그들에겐 경쟁이 파괴가 아닌 성장의 도구인 것 같아요. 서로를 밀어붙이며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프랑스 팀은 동메달에 그쳤지만 한국의 경쟁 시스템에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영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총감독 스튜어트 호너입니다. 2년 전 우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선태 코치를 영입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우리 선수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김 코치가 보여준 첫 번째 혁신은 전인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빙상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심리 상태부터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관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선수들의 수면 패턴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거죠. 이런 섬세한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맞춤형 코칭이었습니다. 똑같은 동작이라도 선수의 체형과 근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죠. 심지어 선수들의 성격까지 고려해 피드백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선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도했어요. 하지만 김 코치는 달랐습니다. 외향적인 선수에겐 적극적인 피드백을, 내향적인 선수에겐 개별 미팅을 통한 조용한 조언. 이런 섬세함이 선수들의 마음을 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 만에 우리 팀의 평균 기록이 1초 이상 단축되었고 처음으로 월드컵 메달도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 코치의 진정한 가치는 지도자 육성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우리 코치진들과 공유하며 영국만의 코칭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코칭 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의 훈련 내용과 선수들의 반응, 개선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했죠. 이 데이터는 다음 훈련 계획을 세우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여러 나라가 한국 코치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코칭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김 코치와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2배로 올렸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와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국의 코칭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진정한 스포츠 철학이라는 것을요. 저는 MBC 스포츠 해설위원 아폴로 안토 오노입니다. 제가 은퇴한 지 15년. 그동안 한국 쇼트트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놀라운 계승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기훈, 전희경, 진선유. 전설적인 선수들이 은퇴했는데도 어떻게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2025년 초 태릉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아침 훈련이 끝난 후 최민정 선수가 주니어 선수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지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최민정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 시행착오, 극복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들려준 패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의 실격,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 그녀는 자신의 아픈 기억까지 솔직하게 공유하며 후배들에게 진정한 챔피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것이 최민정만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모든 선수들이
이런 지식 나눔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김동성, 안현수, 진선유.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의 기술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때의 훈련 일지까지도요. 이건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선수촌을 방문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죠. 이것은 단순한 선배의 조언이 아닌 체계적인 지식 전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너링 기술을 가르칠 때면 김동성의 영상을 보며 분석하고 최민정의 실전 경험을 듣고 현재 국가대표 코치의 과학적 조언까지 세 세대의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죠. 주니어 선수들은 자신들의 선배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으며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정신적 유산도 함께 전해지는 거죠. 2025년 토리노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팀의 압도적인 경기력.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정이 이끄는 여자 계주팀의 금메달.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닌 30년 쇼트트랙 역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의 혼을 이어받아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왜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챔피언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에겐 계승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명이자 자부심이며 문화입니다. 전설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들의 집념과 열정. 이 모든 것이 DNA처럼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한국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건 단순히 그들의 기술이나 체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는 개인과 싸웠지만 그들은 30년 역사와 함께 달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저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경기 운영 총괄 마르코 바이넬리입니다. 20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며 수많은 국가의 선수들을 만났지만 한국 쇼트트랙 팀의 준비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첫 미팅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숙소 배정이나 식사 메뉴를 문의할 때 한국팀은 경기장의 설계 도면을 요청했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한 걸까? 그들이 요청한 자료의 목록은 놀라웠습니다. 경기장 빙판 두께의 일간, 시간대별 변화 데이터, 실내 온도와 습도의 시간대별 변동 폭, 환기 시스템의 공기 순환 방식, 조명 설비의 상세 스펙과 설치 각도, 관중석 수용 인원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 예측치.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에서 이 모든 요소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니 밀라노 경기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테릉 선수촌 내에 있는 이 특별 훈련장은 밀라노 경기장의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현지 시간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했다고 해요. 6개월 전부터 선수들의 생체 리듬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런 준비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팀의 현지화 전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라노 현지 식재료로 선수들의 식단을 미리 구성했고 숙소에 설치될 매트리스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 적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준비가 단순히 이번 대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올림픽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각 대회장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선수들의 경기력 변화까지 분석해 놨더군요. 결과적으로 이런 철저한 준비는 경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훈련 첫날,
다른 나라 선수들이 경기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선수들은 마치 자신들의 홈구장처럼 편안하게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한국이 20년 넘게 쇼트트랙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성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자격이 아닐까요?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경기장 총괄 매니저 루카 로시입니다. 전 세계 어떤 팀보다 인상 깊었던 한국 쇼트트랙 팀의 특별한 팀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개인전 준비에 집중할 때 한국 팀은 팀 전용 연습 시간을 별도로 요청했거든요. 심지어 개주 훈련만을 위한 특별 트랙까지 필요하다고 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원팀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 의무팀, 장비팀까지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민정 선수가 연습 중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의무팀이 즉시 체크에 들어갔고 장비팀은 스케이트날을 미세 조정했으며 코치진은 훈련 강도를 조절했죠. 이 모든 게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릴레이 트레이닝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들은 4명씩 팀을 이루어 훈련했는데 이게 단순한 개주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것을 넘어 각자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첫 주자로 나설 때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에 강한지,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죠.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 팀워크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선수들과 스태프가 한 테이블에 모여 그날의 훈련을 리뷰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조율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전을 앞둔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주저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경쟁자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든 구성원이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완벽한 팀워크는 경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개주 경기에서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죠. 다른 팀들이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호흡. 그게 바로 한국팀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술자문위원 파올로 베르나르디입니다. 25년간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의 기술 발전을 연구해왔지만 한국 선수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코너링 속도가 시속 60km를 넘어섰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50km 정도가 한계인데 게다가 그 속도에서도 완벽한 자세 제어가 가능했죠. 한국팀의 기술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첫째, 1레인 패싱 기술입니다. 좁은 코스 안쪽으로 파고들어 추월하는 이 기술은 극도의 균형감과 순간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마치 공중부양하듯 상대 선수의 안쪽을 파고들더군요. 우리가 가진 초고속 카메라로 분석해보니 0.2초 만에 자세를 전환하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코너링 기술입니다. 코너를 돌 때 안쪽 발의 각도를 극한까지 낮추면서도 바깥쪽 발로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이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동작인데 한국 선수들은 이를 기본기처럼 구사했습니다. 셋째, 릴레이 싱크로 기술입니다. 개주 경기에서 선수 교체 시 보여주는 완벽한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 우리가 측정한 결과 선수 간 속도 차이가 0.1 시속 이내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치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술을 표준화했습니다. 주니어 선수들도 똑같은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완벽한 기술의 재현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진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선수들의 동작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최적의 자세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지 못하는지.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동작이 아닌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니까요. 대회 첫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선수들이 크게 동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마치 사전에 리허설이라도 한 듯 완벽했습니다. 장비팀이 즉시 백업 스케이트를 가져왔고 코치진은 선수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집중했죠. 30분 만에 모든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위기 매뉴얼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서화해놓고 있었습니다. 장비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부상 위험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의사결정 체계, 판정 시비 발생 시 항해 프로토콜, 예상치 못한 경기 일정 변경에 대한 대비책, 심지어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까지 수치화해서 관리하더군요. 피로도, 스트레스 지수, 수면의 질.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의 대처법, 장비가 고장났을 때의 긴급 수선 방법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었죠. 실제로 준결승전에서 그 효과를 봤습니다. 황대헌 선수가 레이스 중 균형을 잃었을 때 순간적인 자세 전환으로 위기를 모면했죠. 그건 분명 수없이 반복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철저한 위기 관리는 선수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한국팀의 강점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 한국팀의 훈련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국가대표 후보들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선배들의 경기를 참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실시간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최민정 선수의 레이스가 끝나면 그 즉시 경기 영상이 분석되어 후배들에게 전달됐죠. 코치진은 실전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지식 전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매 훈련 세션마다 주니어 선수들이 참관, 현역 선수들의 기술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AI 분석을 통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은퇴 선수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 그들은 20년 후에 금메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건 융합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기술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의 균형감, 스피드 스케이팅의 스피드 컨트롤 등 다양한 종목의 장점을 접목시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고수할 때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나눔의 문화야말로 한국 쇼트트랙이 계속해서 강국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쇼트트랙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술자문위원 파올로 베르나르디였습니다. 25년간 동계 스포츠를 연구해왔지만 한국 쇼트트랙팀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완벽한 준비성, 놀라운 팀워크, 압도적인 기술력, 탁월한 위기관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 최강의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게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한국의 저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